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박물관 도시이기도 한데요. 내셔널 갤러리,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국립 자연사 박물관 등 무려 70개 이상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종류와 규모가 세계 최고인데요. 박물관과 미술관은 자칫 밋밋한 행정 수도에 그칠 수도 있었던 워싱턴 DC를 보석처럼 빛나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워싱턴 DC는 매년 수백만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죠. 시간이 된다면 일주일 정도 머물며 찬찬히 둘러보면 좋습니다. 전 처음 방문했을 때는 7박 8일 동안 10여 개 정도의 박물관을 둘러보았는데요. 내셔널 갤러리는 매일 서너 시간을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3박 4일 여행에서는 5개의 뮤지엄을 다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서 3곳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워싱턴 DC로 날아갈까요? 한국에서 워싱턴 DC로 바로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뉴욕이나 보스턴 등 다른 도시에 갔다가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전 처음 갔을 때는 뉴욕에서 기차로 갔습니다. 3시간 정도면 유니언 스테이션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역에 내립니다. 박물관을 다니려면 교통이 좋은 시내 호텔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죠? 잘 찾아보면 10만 원대 후반의 숙소를 찾을 수 있고 대체로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이번에 친구랑 저는 유니언 스테이션 근처 뉴저지 거리에 있는 호텔에 묵었는데요. 국회의사당이 가까이 보이는 안전한 구역이었습니다. 객실도 컸고 청결도, 친절함, 위치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 예보는 있었지만 10년 만에 폭설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온통 눈세상이었는데요. 그날도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눈을 헤치며 내셔널 갤러리를 향해 걸어갈 때만 해도 저희는 미국의 수도가 주는 특별한 선물에 감탄했어요. 하루 종일 갤러리 탐방할 생각에 추운 줄도 모르고 걸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단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모든 뮤지엄이 문을 열지 않는답니다. 앗! 이런 일이. 우리나라라면 눈이 온다고 뮤지엄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미국은 대중교통에 비해 자동차 이용률이 높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요. 그날도 학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미술관마저 안 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어쨌든 수업을 빼먹어 신난 박생들 마냥 눈을 맞으며 국회의사당과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국립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백악관 등을 구경하다가 숙소로 일찍 복귀했습니다. 여행 오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많이 보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요. 강제 휴식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글도 쓰고 사진 정리하면서 여유로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날 못 간 내셔널 갤러리에 달려갈 계획이었는데요. 미리 예약해둔 다른 박물관에서 온 메일을 보니 이번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국장 때문에 내셔널몰의 모든 국립 뮤지엄들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사립미술관인 필립스 컬렉션은 문을 열었고요. 눈 때문인지 국장으로 인한 교통 통제 때문인지 버스가 오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요. 워싱턴 DC는 뉴욕과는 다르게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는 되는데 삼성페이가 되지 않네요. 일본처럼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한 다음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은 아주 깨끗하고 선로도 넓고 좋았습니다. 필립스 컬렉션은 박물관들이 몰려있는 내셔널몰에서 좀 떨어진 듀퐁 서클 인근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데요. 1917년과 그 이듬해 아버지와 형을 차례로 잃은 덩컨 필립스는 가족이 수집한 예술품을 공개하기로 합니다. 집같이 편안한 미술관을 원했던 덩컨의 신념대로 1897년 지어진 필립스가의 저택이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덩컨에게는 문화적 전통과 새로운 예술운동에 목말라 하는 자국민들에게 현대 미술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어요. 필립스 기념 컬렉션 갤러리라는 이름의 현판을 걸고 작품들을 일반에게 공개한 때가 1921년인데요. 처음에는 단 2개의 방에 전시했다가 작품 수가 많아지자 1930년에는
저택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듭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이 늘어 현재 5,000여 점의 소장품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고 내밀한 미술관을 만들고 싶다. 미술관은 생존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미적 체험과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덩컨의 바람에서 엘 그레코, 프란시스코 고야에서부터 피에르 보나르, 오노레 도미에, 에두아르 마네 등 유럽의 주옥 같은 작품뿐 아니라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생존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컬렉션에 합류합니다. 덩컨이 수집한 2,000여 작품 중 1,400점이 미국의 생존 작가의 작품입니다. 덕분에 조지아 오키프, 에드워드 호퍼, 밀턴 에브리, 존 마린 등을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필립스 컬렉션은 모마보다 먼저 미국 최초로 현대 미술에 관심을 갖고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저택에서 출발한 미술관은 몇 차례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1960년에 2층짜리 별관이 지어지고 2000년대 초반에는 바로 옆 건물인 산트 빌딩을 매입하면서 규모가 큰 컨템포러리 작품 전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우아한 계단은 필립스 컬렉션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미술관을 재미있게 관람하는 꿀팁. 우선 건축물을 감상하고 느끼는 겁니다. 필립스 컬렉션은 특히 오래된 저택과 별관, 산트 빌딩 이렇게 3개의 건물을 넘나들며 관람하게 되어 있어 조금씩 다른 공간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스타일과 계단, 창문, 벽 색깔 등이 미술관의 소장품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유심히 보면 공간 속에서 나와 작품의 만남을 더 특별하고 개인적인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 작품뿐만 아니라 나만의 작품을 하나 혹은 둘이라도 꼭 만난다는 각오로 자신의 느낌에 따라 작품을 보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작품을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술관을 관람하면 갈 때마다 새롭고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필립스 컬렉션을 대표하는 작품은 뱃놀이 하는 사람들의 점심 식사인데요. 르누아르가 샤투에 있는 라 푸르네즈라고 하는 식당에서 그린 그림이죠. 샤투는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요. 센강에 떠있는 돛담배, 테이블보나 인물들의 등, 얼굴, 목덜미에 어린 찬란한 햇살이 삶과 청춘의 예찬처럼 보입니다. 르누아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자를 쓴 채 강아지를 어르고 있는 여인은 약혼녀 알린 샤리고입니다. 맞은편의 남성은 인상주의 화가인 기스타브 카유보트이고요. 모자를 쓰고 난간에 기대고 있는 남녀는 식당 주인의 아들과 딸입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거나 서서 대화를 하거나 상념에 빠져 있습니다. 덩컨 부부는 1923년 6월 프랑스 여행을 하던 중 유명한 화상인 듀랑 류엘의 아들인 조셉 듀랑 류엘의 집에서 이 그림을 처음 보았는데요. 젊은 예술 애호가 부부는 벽을 뒤덮고 있는 그림들에 하도 강한 인상을 받아서 그 집의 어떤 실내 장식이나 가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덩컨 부부는 당시로는 엄청난 가격인 12만 5천 달러의 작품을 구매해 미국인들에게 르누아르의 걸작을 접할 수 있게 해주었죠. 마크 로스코 방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방은 196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덩컨과 마크 로스코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에는 붉은 바탕에 주황과 빨강, 붉은 바탕에 초록과 오렌지색, 붉은 바탕에 갈색과 빨강, 초록과 젓갈색 이렇게 4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방이 작기도 하고 고요하게 생면을 마주하라는 화가의 뜻을 존중해 한 번에 최대 8명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마크 로스코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자신은 추상화가가 아니고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했죠. 깊고 오묘해 보이는 커다란 생면은 관람객과 만나는 순간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일렁이는 용광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실에 혼자 앉아 생면을 보고 있으면 그림을 본다기보다
결국 나 자신을 대면하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김환기의 작품이었습니다. 1970년작 27270인데요. 환기의 대표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우주가 짙고 푸른색으로 우주적인 신비를 펼쳐준다면 필립스 컬렉션의 작품은 빨강, 노랑, 파랑, 보라, 초록의 점들이 밝은 원 안에서 비친 듯 물방울인 듯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면서도 서로 어우러져 활기찬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술관은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이다. 덩컨 필립스의 말입니다. 가로지르며 겹쳐보고 뒤집어 보라는 거죠. 작품들이 사조나 국가, 연대와 상관없이 뒤죽박죽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양한 화풍과 다른 시대의 그림들 속을 산책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미술관이 바로 필립스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기프트샵과 카페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날씨가 추워 수프와 샌드위치를 먹었는데요. 수프가 정말 맛났습니다. 사흘째 아침에는 국립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박물관, 미술관을 가보면 정치적 올바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피지배 계층이나 국가, 인종,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표현하고 투쟁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흑인 인권, 페미니즘, 반전운동 등이 활발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SNS를 통해 미투, BLM, LGBTQ+ 운동 등으로 확산되면서 성차별, 인종차별, 다양한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은 흥미롭습니다. 2016년 9월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박물관이 과연 재미있을까요? 방대한 자료가 지리하게 나열되어 있을까봐 지레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은 건축에서부터 전시 공간의 활용과 컨셉에 이르기까지 기존 역사 박물관의 틀을 깨고 넘어선 획기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4층에 이르는 37,000평방미터 규모의 관람 여정은 어두운 역사를 딛고 환희의 춤과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공간 경험을 선사합니다. 박물관에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외관부터 눈길을 끕니다. 가나 출신의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에드제를 비롯한 아프리카계 건축가들이 설계했는데요. 외관은 위쪽이 넓게 펼쳐진 청동색 메탈 패널이 3개 층으로 겹쳐진 모양입니다. 사다리꼴 메탈 패널은 왕관을 의미하는 코로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요. 날씨에 따라 밝은 황금색에서 어두운 갈색이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색깔을 띱니다. 이 독특한 외관은 다양한 영감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우선 20세기 초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족 장인인 이세의 올로웨의 조각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 장식이 박물관의 외관과 유사하죠. 또한 코로나의 각도는 워싱턴 기념탑 꼭대기에 얹은 갓돌의 각도와 일치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노역과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 없이 오늘날의 미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기념탑과의 연결성이 의미심장합니다. 게다가 패널은 팔을 들어 찬양과 환희의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아프리카인들의 에너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패턴의 메탈 패널 건축은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문화를 담으면서도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요. 주변의 고풍스러운 박물관 건물들과 튀는 듯 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람은 지하 3층에서 시작해 지상 4층까지 이어집니다. 지하 3층은 노예제와 자유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노예무역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펼쳐줍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빽빽하게 노예선에 실린 모습과
그때의 경험을 들려주는 아프리카인들의 증언, 19세기까지 북미와 남미 지역에 강제 이주당한 아프리카인들의 수치뿐 아니라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냈던 학자, 시인, 인권운동가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다 벨 웰스 버넷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차 1등석에 탔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면서 철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계 친구들이 린치를 당한 사건 이후 흑인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린치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고 책을 출판하여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죠.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도 아프리카계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고 1896년에는 전국 흑인 여성협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지하 2층은 재건과 차별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는 철폐되었지만 인종분리 정책이 엄연히 존재했던 시기를 조망합니다. 분리되었지만 평등하다는 기이한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나 대중교통, 식수대, 식당, 기차, 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은 지속되었고 그에 대한 저항 역시 이어집니다. 짐크로우 법이라고 통칭되던 흑백 분리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1965년 선거권법이 제정되면서인데요. 이 섹션에서 감동을 주는 사진은 어린 소녀 루비 브리지스가 하교하는 장면입니다. 때는 1960년입니다. 뉴올린즈의 학교들은 백인만을 위한 공립학교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합교육을 해야 함에도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루비의 부모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딸을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1년간 단 한 명의 교사로부터 혼자서 수업을 들어야 했음에도 루비는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고 결국 2학년부터 통합교육을 받게 되었죠. 세상을 바꾼 작지만 큰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시민권 운동과 그 이후로 1950년대부터 현대까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비폭력주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결권을 역설하는 블랙 파워 운동, 블랙 뷰티 운동,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저항 운동들,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선출, 잭슨 5와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한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유명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쟁과 헌신은 계속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시상대에 서 있는 장면을 나타낸 조각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선수는 한 짝씩 장갑 낀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인 채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 대한 연대를 드러냅니다. 블랙 파워 솔루트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엄청난 파장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이 외에도 스포츠, 음악, 공연예술, 문학, 영화,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성취를 접할 수 있는데요. 전시실에서는 마이클 잭슨과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공연 실황 영상, 가스펠, 힙합, 재즈, 블루스, 클래식 음악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 공연장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의 첫 번째 미덕이 있는데요. 교육적이면서도 유희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진과 일러스트, 영상, 통계와 인용문, 실제로 거주했던 집, 분리정책을 보여주는 열차, 조각, 회화, 의상, LP판, 기타 등 전시된 목록의 종류와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했던 로큰롤 가수 척베리가 타던 빨간색 캐딜락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마치 놀이동산에서 마법의 공간을 탐색하는 기분으로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자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박제화된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개념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접촉지대는 문화인류학자인 메리 루이스 프레시 1991년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서로 다른 문화, 집단 또는 권력이 만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국립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강제 이주당한 아프리카인들이 부당한 지배에 저항하고 자유를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과 대조되는 곳이 인근에 있는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인데요. 이곳은 미국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인디언 부족의 문제나 현재 그들의 사회적 위치, 저항과 투쟁의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 다루지 않다 보니 그들의 역사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신화적인 차원에 속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이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극복하고 접촉으로서의 박물관, 소통과 대화로서의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면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은 여전히 일방적인 유물의 전시 보존에 머물러 있다는 안타까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지하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상의 방입니다. 둥글게 뚫린 천장에서 바닥면에 세차게 물이 떨어집니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끝없이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에 고통을 겪으며 죽어갔을 원혼들을 기리고 참혹한 역사를 씻어내는 정화의식에 참여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벽에는 여러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의가 물처럼 의로움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까지 일하고 싸울 것입니다. 이곳 식당에서는 미국 남부 전통 음식을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으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워싱턴 DC 뮤지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갤러리는 서관과 동관, 야외 조각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셔널 갤러리가 시작된 서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가이자 사업가, 정치인이었던 앤드류 멜런이 1937년에 미국 정부에 자신이 수집한 12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합니다. 기금도 출연하고요. 이때부터 미술관 건립이 준비되어 존 러셀 포프의 설계로 1941년 3월 17일 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건축물은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영감을 받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1층과 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멜론은 갤러리가 설립될 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많은 기증자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멜론의 바람대로 많은 기증자들의 기증으로 소장품은 풍성해졌고요. 앤드류 멜론이 뿌린 씨앗이 85년 가까이 흐르는 시간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이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죠? 내셔널 갤러리를 제대로 보려면 지도를 받아서 표시를 하며 관람하는 게 좋습니다. 다니다 보면 방향도 헷갈리고 자칫 보지 않고 놓치는 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QR코드를 활용하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됩니다. 서관에서는 13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유럽과 미국의 회화를 접할 수 있는데요. 서관의 매력은 원형홀을 중심으로 천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복도를 따라 조각이 진열되어 있고 복도 양끝에 작은 가든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실을 돌다 보면 자주 복도와 가든을 지나치게 되는데요. 특히 가든은 의자에 앉아 초록의 나무와 아기 천사 조각, 그 주변의 물을 보며 지친 다리와 눈을 쉴 수 있는 보석 같은 공간입니다. 서관에서 세 작품을 예로 들면서 함께 감상해 볼까요? 갤러리 6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네브라 데 벤치의 초상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관심사와 학문적 탐구심이 많았던 다빈치는 완성작이 15점 정도에 불과한데요. 다빈치가 1452년생이니 20대 초중반 무렵에 그린 그림입니다. 앞을 보지만 정면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눈빛이죠. 미소도 없이 앙담은 입술은 다소 엄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루브르에 소장된 아름다운 세공인 부인과 표정이 조금 비슷하죠. 다빈치가 그린 또 다른 초상화 흰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과 모나리자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떠올리며 비교하면서 보면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갤러리 20에서는 라파엘로의 알바의 성모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1836년까지 스페인의 알바 공작 소유였던 데서 알바의 성모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시골 풍경을 뒤로하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무릎에 안고 있죠. 아기 예수는 세례자 요한이 들고 있는 십자가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데요. 이는 미래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는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제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성모 왼쪽에 있는 라파엘로의 작은 카우퍼의 성모, 오른쪽에 있는 라파엘로의 스승 페루지노가 그린 성모자와 나란히 비교하면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전시된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갤러리 34에서는 17세기 스페인 화가 무리오의 창가의 두 여인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무리오는 부드러운 색깔과 붓질로 유명한 화가죠. 주로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무리오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여인을 보여줍니다. 어깨를 드러낸 의상을 입고 진홍색 꽃을 머리와 가슴 부분에 장식하고 있네요. 입술도 진홍색이죠. 큰 눈에 통통한 얼굴, 단정하게 빗은 머리로 귀여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여인은 웃는 표정을 숄로 가리고 있네요.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을 포착한 걸까요? 그림을 보는 관자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17세기 당대의 여인이 창가에서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는 장면은 부정한 사랑 혹은 매춘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창밖에 있는 누군가를 유혹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여인은 웃음을 참기 어렵다는 표정이고요. 도덕적인 교훈, 풍속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더 중요했던 시대였지만 무리오는 여인의 어깨와 이마, 눈동자에 빛나는 빛처럼 찰나적인 삶의 가벼움을 더 부각시킨 듯 합니다. 지상에서의 행복을 즐기는 귀족들을 주로 그리는 18세기 로코코 양식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티치아노의 거울과 함께 있는 비너스, 얀반 에이크의 수태고지도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갤러리 28에서는 라오콘을 비롯한 엘 그레코의 작품들, 48에서는 렘브란트, 50-A에서는 베르메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서관에서는 또한 미국의 역사화, 풍경화, 풍속화를 볼 수 있는데요. 코플리의 왓슨과 상어, 모틀리의 나의 할머니의 초상, 사전트의 미스 베아트리스 타운센트 등은 미국 회화의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걸작들입니다. 메리 카사트, 윌리엄 메리트 체이스, 에드먼드 찰스 터벨 등 미국 인상주의의 걸작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카유보트, 쇠라, 피사로, 시슬레, 고흐, 고갱, 세잔, 툴루즈 로트렉의 작품 등 책에서만 보던 작품이 방마다 전시되어 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층 전시실을 다 본 다음 지하로 내려가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진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내셔널 갤러리는 멜론의 기증과 기금에 의해 고전 미술의 소장과 전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멜론은 동시대 예술작품의 수집 전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에 따라 미리 부지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8년부터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어 1971년 공사가 시작되고 1978년 6월 1일 완공됩니다. 건축가는 중국계 미국 건축가 밍페이입니다. 1980년대에 루브르의 그랑 프로제를 맡아 루브르 광장 한가운데에 유리 피라미드를 조성했던 바로 그 건축가죠. 루브르보다 먼저 밍페이는 여러 개의 작은 유리 피라미드들을 서관과 동관 사이에 설치하여 샵과 카페가 있는 지하 공간에 개방감과 빛을 끌어들이는데요. 그 옆의 유리창으로는
광장의 분수에서 벽면을 타고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물이 보입니다. 통로를 지나가거나 식사를 하는 관람객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거죠. 동관으로 가는 통로 역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통로는 레오 빌라레알의 작품 멀티버스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설치되었는데요. 4만 1000개의 LED 조명이 끊임없이 깜빡거립니다. 통로를 지나가면 시공의 경계를 넘어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잠기게 됩니다. 동관 건축은 한계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밍페이와 젊은 건축가들은 반듯하지 않은 사다리꼴 모양의 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한정된 조건 속에 서관의 고전적인 스타일과 어울리면서도 현대예술 전시에 적합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임무에 도전해야 했죠. 이 어려운 미션을 밍페이는 2개의 이등변 삼각형과 하나의 직각삼각형 건축물을 고안해냄으로써 해결합니다. 건물은 높은 층고의 유리천장에서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는 아트리움으로 연결됩니다. 천창뿐만 아니라 사방에 뚫린 창으로 빛이 들어오니 아트리움은 1486평방미터라는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엘스워스 켈리의 직사각형 색면회화 18개로 이루어진 큰 벽을 위한 색깔 패널이 눈길을 끕니다. 유리 천장 꼭대기에는 알렉산더 칼더의 거대한 모빌 작품 무제가 공간 전체의 리듬을 불어넣어 주고요. 동관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어 1140평방미터의 새로운 전시 공간이 확충되었는데요. 이때 2개의 타워 갤러리와 야외 조각 테라스가 만들어집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전시실에서는 마티스, 피카소, 칸딘스키, 모딜리아니, 에드워드 호퍼, 조지아 오키프, 로베르 들로네, 막스 에른스트, 키르히너, 살바도르 달리, 이브 탕기, 파울 클레, 니키드 생팔, 앤디 워홀 등 20세기 초 유럽의 아방가르드를 이끈 예술가들 뿐 아니라 동시대 유럽과 미국의 작가들을 두루 접할 수 있습니다. 층고가 높은 2개의 타워 갤러리에는 마크 로스코와 바넷 유만, 알렉산더 칼더의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옥상의 테라스도 흥미로운 전시 공간인데요. 카타리나 프리치의 수탉, 케네스 스넬슨의 VX, 백남준의 어글리 부다 콤플렉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 관람 전후 조각공원도 잊지 말고 꼭 들르기 바랍니다. 전 여행을 하다 보면 카페나 공원에서의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 조각공원도 계절에 따라 색다른 풍광을 펼쳐줍니다. 자연 속에서 루이즈 부르조아의 마멍, 로버트 인디아나의 러브 등 조각 작품을 보다 보면 여행자의 고단함이 사라지면서 또 힘차게 다음 여정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필립스 컬렉션, 국립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내셔널 갤러리를 둘러보았는데요. 스미소니안 미국 미술관과 허쉬온 미술관을 가시면 현대미술관 컨템포러리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미소니안 미국 미술관에서 본 백남준의 초고속 전자 정보 통신망, 미국 대륙, 알래스카, 하와이는 그 압도적인 크기와 미국의 현대사를 51개의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작가의 기발한 발상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뉴욕도 그렇지만 워싱턴 DC의 뮤지엄들을 돌다 보면 새삼 자본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예술품 수집에 대한 열정, 선뜻 국가의 작품을 기증한 덕분에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게 된 것이죠. 자본과 예술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예술은 영혼에서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고 했습니다.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여유, 다른 세상, 다른 시간으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수도사이자 신학자, 작가이자 시인인 토마스 머튼은
예술은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잃어버리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접하는 다양한 작품과 자료들은 좁은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박물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